이제 14장입니다. 신대륙의 그리스도교, Christianity in the New World.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그 독립하기 이전, 이때를 중심해서 먼저 하는데요. 에드원 S. 거스터드 201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최근 학자죠. 미국 종교의 역사적 지도 Historical Atlas of Religion in America 하는 1962년 책에서 미국 기독교의 6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독특하니까 미국 기독교도 독특하다 이거죠. 6가지가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개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게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확실한 차이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기주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강조되는 거죠. 엑스페리멘탈리즘, 엑스페리먼트가 이제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엑스페리멘탈리즘, 실험주의, 새로운 해석을 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교파들이 생기고 또 심지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도 미국에서 생겨났다 이야기죠. 그다음에 에터비즘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을 같은 데서는 격세 유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있고 부모가 있으면 내가 부모는 안 닮았는데 조부모나 그 이상을 닮았다. 이럴 때 쓰는 그러니까 이 세대의 격차를 두고 유전 형질이 유전된다는 격세 유전이라는 말에 쓰는 단어이거든요. 이것을 거꾸로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경향이다. 이쪽에 적용을 해서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귀, 과거를 기다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앞으로 가냐 할 때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과 초대교회를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이티비즘은 토착주의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는 미국인이다. 우리는 이 미국 사람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우월감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가지게 되면서 좀 더 세계를 끌어가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빌리즘, 개연주의. 이것은 이제 좀 더 그 옵션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어떤 나는 이걸 믿지만 네가 그걸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터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그런 것. 내 자유가 완전히 보장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자유를 보장해줘야 돼 하는 그런 자유와도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국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디나미네이셔널리즘, 이 발음 참 안 되네요. 디나미네이셔널리즘, 교파주의인데요. 보편적 교회의 한 분지다. 뭐 분지라기보다는 이제 교파죠.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한 교파고 동방정교도 교파고 뭐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이단이지만 어쨌든 뭐 분파들도 다 교파라는 그런 뭐 이단이야 자신들만 교회라고 하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파는 그 소속 교회 소속원에게 봉사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자료 등을 제공한 교육이나 봉사나 자료를 제공하겠죠. 그리고 일정한 프로그램과 사역을 제공한다. 같은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이 영국인들의 그 이민 역사부터 주로 보면, 예. 원래 그 미국에서 최초로 영국인들이 와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이민하게 된 것은 1607년 제임스타운이죠. 그런데 소위 이 필그림 파더스 요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때가 1620년이죠. 필그림 파더스 순례 시조,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한자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 분들이 와서 세운 곳이 플리머스 식민지고, 또 거기가 매사추세츠 주고, 그 지역이 이제 보스턴이고요. 이 최초의 그 미국 식민지가 13개 주로 나눴다고 할 때 북부, 중부, 동부, 북부, 중부, 남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북부를 북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뉴 잉글랜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주로 말해서 맨 위부터 메인주, 뉴햄프셔주, 버몬트주,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커네티컷주 요 6개를 뉴 잉글랜드라고 부른다. 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뉴 잉글랜드 이게 무슨 주 이름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식으로 말하면 지역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원래 이들은 영국 노팅햄주의 스크루비에서 존 라빈스 목사의 지도 아래 모였던 분리주의 회중, 분리주의 회중은 영국 국교회는 썩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었고요. 여기에 지도자들이 존 라빈슨, 윌리엄 브루스터, 또 윌리엄 브래드포드, 브래드포드 존 라빈슨은 이제 홀랜드에서 죽고요. 윌리엄 브루스터와 브래드포드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제 한 50여 명이 왔는데, 나중에 브래드포드가 이 플리머스 식민지의 총독이 되어서 5번 2대, 5대, 7대, 9대, 11대 예, 이렇게 5번 선출돼서 30년 재직했다. 예, 그러니까 30년을 5로 나누면 6년, 6년 정도씩 해서 이렇게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브래드포드의 이 저서가 중요한 이 1차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영국 국교회와 정부로부터 종교적 압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먼저 종교적 자유 이런 말을 가나만 쓰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를 옛날에 파란이라고 하는데, 이 파란은 이 네덜란드의 한 주예요. 그런데 이제 핵심되는 주니까 이게 이제 한자로 해서 홀랜드에서 화란 이렇게 된 거죠. 네덜란드로의 이민을 결정합니다. 네덜란드라는 말은 이제 이게 저지대라는 뜻이잖아요. 저지대. 그래서 그들은 1609년에 먼저는 암스테르담에, 그리고 바로 라이덴에 정착하게 됩니다. 홀란드의 라이덴에 정착한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영국 정부와 국교회로부터 압력이 가해 왔고, 또 그들은 주로 영국에서 농업에 종사했었는데, 라이덴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이 네덜란드의 언어와 습관을 배움으로써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영국의 손이 미치지 않고 동시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자신들의 산업을 일굴 수 있는 신세계로 이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1618년 경이었고, 그들은 런던 버지니아 컴퍼니의 허락으로 신대륙 뉴욕의 허드슨강 유역으로 이민할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허드슨강 유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이때 라이덴 회중의 다수는 나중에 이민하기로 하고, 소수가 먼저 이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존 라미슨 목사는 회중의 다수와 함께 라이덴에 남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은 여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먼저 이민할 회중은 1620년 7월에 네덜란드에서 메이플라워와 스피드웰, 메이플라워는 이제 5월의 꽃이잖아요. 스피드웰은 이 속도가 잘 나는 이런 배를 타고 영국을 거쳐서 신대륙으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성인 남자들은 약 한 35명 정도 되었고요. 존 라미슨 목사는 1625년에 라이덴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이들이 와서 정착하게 된 이 플리머스를 중심으로 한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요걸 케이프 카드라고 하거든요. 네. 요거를 케이프 카드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메이플라워가 처음에 여기에 정박했다. 1620년. 그리고 배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플리머스,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출발해서 자기들이 도착한 이곳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또 이렇게 진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플리머스 식민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그 생선 대구가 많아서 이거를 대구, 카드, 케이프가 곧이잖아요. 곧 케이프 카드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플리머스 식민지인데요. 1620년 91년까지 colonies from Plymouth also found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연대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 뉴욕으로 가려고 했는데 뉴욕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라이덴을 떠난 회중들은 영국에 들러 다른 승객들, 다시 말하면 필그림 파더스와 함께 승선한 다른 승객들이고 요 사람들이 한 60명, 66명.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혹은 상업적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항해에 필요한 물품을 싣고 출항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스피드웰호가 속력을 내지 못하고 물이 들어오는 침수 사고가 발생해서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총 102명, 그러니까 한 절반은 이 필그림 파더스 뭐 남자들도 그 부인들 자녀들이고요. 나머지가 요 66명은 필그림 파더스들이 아닌 거죠. 원래는 이 102명의 승객을 태운 메이플라워는 1620년 9월 6일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 뉴욕의 허드슨강 항구로 정착하기로 약속하고 출발했는데 2개월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11일 도착한 곳이 바로 케이프 카드. 이 케이프는 곳이고요. 카드는 대구. 대구 이 명태보다 더 큰 그 생선 있잖아요. 대구가 정말 많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케이프 카드의 해변. 그래서 그들은 원래 정착하려던 곳을 포기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이곳은 런던 버지니아 컴퍼니의 영토 밖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기들의 생각보다 더 좋은 곳에, 새로운 곳에 자기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도착한 것은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도착한 1492년 이래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민은 약 100여 년의 역사가 진행됐는데 영국은 상당히 늦은 거죠. 예. 1492년에서 1592년 또 1607년에 영국은 맨 처음에 왔으니까 거의 100년 넘게 늦은 것입니다. 자,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날은 1620년 11월 11일이죠. 그러나 정착할 곳을 물색한 후 12월 21일 약 한 달 열흘 정도 해보다가 지금의 이제 이 플리머스에 정착으로 결정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그죠, 아이들. 여자와 아이들은 메이플라워에 머무는 동안에 첫 겨울에 남자 성인들이 정착촌을 건설합니다. 이 기간에 고된 노동과 질병 등으로 102명 중 45명이 죽고 57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그 필그림 출신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네.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듬해 추수감사절에는 오직 53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들 중에서 성인 여성은 4명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들 플리머스 이주민이 농사를 지으며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이 바로 영국 원주민 아베나키족 사람인 사모셋, 또 파턱세트족의 스관토, 또 암파노아그족의 추장 마사소이트. 그래서 그들은 1621년 가을 수확이 끝난 후 3일 동안의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죠. 이 축제는 53명의 영국 이민자들과 90여 명의 완파노아그 위에는 완파노라겠죠. 완자로 붙입시다. 완파노아그족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완파노아그족, 완파노아그족. 그들은 야생 칠면조, 생선, 그리고 원주민들이 가져온 5마리의 사슴 등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그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영국에서 이민자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 플리머스 식민지를 포함하는 매사추세츠 식민지가 건설이 됩니다. 자, 이 필그림 파더스의 신학은 회중교회를 이루었지만 신학은 칼뱅주의였죠. 그들은 원래 영국 국교회 안에 청교도였고, 그러나 그들은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된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주의자하고 독립주의자하고는 좀 다르죠. 세마이 분리주의자 내지는 인디펜던트 할 때, 인디펜던트는 영국 국교회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리해서 살 거야. 이건 이 정도예요. 중간 정도죠. 근데 이 분리주의자는 너희들은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온 거야. 요게 이제 분리주의자입니다. 다시 그들은 어느 교단에도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분리주의자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독립주의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독립교회. 그래서 플리머스 식민지에서 그들이 시작한 교회는 이제 회중교회였는데요. 회중교회는 이제 영국에도 있었지만 그들이 시작할 때 회중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칼뱅주의 신학의 영국 국교회를 인정하고 유아 세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국 국교회하고 이렇게 상당히 어떤 연관을 갖는 그런 교회고요. 특별히 정교일치를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교회는 정교일치를 분명하게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 처음부터 정교일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교회였고요. 그래서 국가의 압력이 가해지던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들이 또다시 우리가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민들을 통치할 거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역사에 있어서 상당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자, 1628년 매사추세츠주에 또 이민이 계속 들어옵니다. 보스턴 지역에는 존 카튼이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1636년에 코네티컷 식민지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그 지역의 지도자는 토마스 후커입니다. 그리고 뉴햄프셔가 매사추세츠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1680년에. 자, 신대륙 초기 이민자의 신앙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저히 청교도적이다. 영국 국교에서 분리돼서 반대했다. 예, 이렇게 처음에 분리자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분리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회중교회를 이루고 독립교회처럼 된 것입니다. 신정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했다. 신정 정치 공동체. 예. 그래서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뉴햄프셔의 회중교회가 형성되었고 영국 국교의 지배를 받는 국교회였고 세속 통치자는 교회를 보호하는 아버지로 간주되었다. 이 교회를 보호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머니면 세속 통치자가 아버지다, nursing father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정치에게 기대는 겁니다. 네. 상당히 그러니까 구약적 모델인 거죠. 자, 그들은 종교 일치에 의한 획일성을 강조하고, 네. 종교 일치에 의한 획일성을 강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은 추방과 핍박을 가했다는 거죠.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에게 추방과 핍박으로 징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신정 정치는 곧 쇠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영국에서부터 종교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왔습니다. 특별히 1689년에 공포된 개신교 관용령, 더 톨러레이션 액트. 이게 이제 개신교 관용령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번역이 좀 헷갈립니다. 종교 자유 이렇게 버리면은 완벽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말을 꼭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신교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게도 역시 그거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신정 정치나 종교일체의 정책이 퇴조하게 됩니다. 자, 매사추세츠의 종교 정책에 명백하게 반대한 인물로 라저 윌리엄스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저 윌리엄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저 윌리엄스는 0383, 네, 그러니까 이 17세기로 풀로 산 사람인 거죠. 네, 이렇게 잔 웨슬리는 1703년에서 뭐 1703년에서 거의 그 세기로 풀로 살았죠. 잘 이렇게 연대가 안 헤어져요. 그죠? 자, 국교도 라저 윌리엄스는 1603년 12월 21일 영국 런던의 국교도 가정에서 아버지 제임스, 어머니 앨리스 윌리엄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자, 아버지는 런던의 스미스필드에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윌리엄스가 소년이었을 때 그의 집이 있던 스미스필드, 요 스미스필드라는 게 이제 그만큼 이 은세공업자, 뭐 금세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잖아요. 스미스필드 근처에서 소위 이단자라 불리는 청교도나 분리주의자들을 화형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직접 보며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종교 자유에 대한 그의 강한 신념에 이런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윌리엄스가 10살이었을 때 당시 법조인이었으며 한때 영국의 대법원장도 했던 유명한 에드워드 콕 경, 썰 에드워드 콕,
1552년에서 1634년 서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어른이고 이 와저는 어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뭔가 똑똑하고 이 장래가 보이니까 이 콕경의 후원으로 영국 런던에 있던 셔튼스 하스피럴, 이게 이제 기숙학교인데 기숙학교에 이제 하스피럴이라는 붙는 걸 봐서 이 하스피틀이라는 이 단어는 먹고 자고 사는 것, 그것이 항상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킹 제임스 시대에 생긴 그런 학교니까 이게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던 그 해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됩니다. 계속 후원해서 1625년 6월에 케임브리지의 펜브로크 대학에 입학해서 27년에 학사학위를 받고 바로 석사과정에 등록합니다. 윌리엄스는 석사 과정에서 18개월 동안 공부를 했지만 졸업하지 않고 졸업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때부터 인생이 좀 정상적으로 안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잘 공부를 하다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면 인생이 어쨌든 순탄하게는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윌리엄스는 대학 시절에 언어의 재능이 탁월해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또 파라어, 프랑스어 등으로 장학금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신라공과 복락을의 저자로 유명한 존 밀턴에게 파라어를 가르쳤고 밀턴은 그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윌리엄스는 영국 성공의 사제로 안수를 받았으나 교구교회에서는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교구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은 훨씬 더 그 위에 그 감독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대신 그는 에섹스 카운티의 윌리엄 메이시엄 경의 가정 목사가 됩니다. 이게 한 가정에서 목사로 고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영국이 이 종교적인 전통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 메이시엄 경의 가정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상류층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제인 웨일입니다. 제인 웨일을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결혼 승낙을 받아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그 인생이 두 번째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이게 이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스는 그로 인해서 심각한 병을 얻어서 몸져 눕게 됩니다. 이때 신기하게도 이 메이샴 경의 부인의 하녀가 있는데 그 하녀가 바로 목사의 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죠, 신부. 영국 국교의 신부의 딸인 거죠. 신부라고 해야 돼요. 이 영국 국교의 딸 신부라고 그러게 신부의 딸이었던 메리 바르나드. 메리 바나드가 윌리엄스를 헌신적으로 간호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629년 12월 25일 그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에 신대륙으로 와서 이 사이에 6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윌리엄스는 이미 1629년에 확고한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분리주의자라는 그 정의는 항상 영국 국교회는 통째로 썩었다. 거기에 있으면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나와야만 산다. 요게 이제 이 분리주의의 그 정의입니다. 캔터버리 대주교 윌리엄 로드. 나중에 이 사람이 처형당하죠. 65년에 이 청교도 혁명 때 처형당하는 이 윌리엄 로드 지도하에 있는 영국 국교회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게 된 그는 스스로 신약 성경을 연구해서 영국 국교회는 거짓된 교회이고 누구든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분리하여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 옵션이 좀 많이 있으니까 뭐
영국 국교에서 충실하게 그냥 사제로 사는 사람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감독하는 사람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캔터버리 대주교 정도 돼가지고 밑에 사람은 손발을 문자적으로 자르다가 결국 자기도 죽게 된 윌리엄 로드,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서 분리에 나오는 분리주의자도 있고, 뭐 니들도 좋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할래 하는 독립주의자, 인디펜던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스는 1631년 존 몰튼, 이 사람이 이제 침례교 일반 침례교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그 종교적인 문제로 뉴게이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유병을 막는 이 뚜껑, 이렇게 종이 이렇게 말아서 만든 뚜껑을 펴서 거기에 우유로 글을 써서 출판한 겸허한 탄원, 험블 서플리케이션을 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책이 나온 지는 한 10년 이상 된 책인데, 나중에 이 윌리엄스가 요 존 멀튼이 책을 어떻게 썼냐, 이렇게 그 거기에 우유로 쓰면은 그것이 밖으로 다시 나오면 그것을 촛불 같은데 이렇게 그으면 거기에 글씨가 드러난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존 멀튼이 알려준 그런 종교의 자유. 그래서 영국 일반 침례교를 처음에 세운 사람들이 존 스마이스, 그 다음에 타머스 해리스, 그 다음에 레오널드 부시어, 그리고 존 몰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종교 자유의 흐름이 라저 윌리엄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교회사에서 이걸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또 교회사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사의 맥락에서도 한번 공부하고 침례교회사의 맥락에서 한번 공부하라, 이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사는 공부하는데 침례교회사는 공부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 그 전공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 이걸 꼭 공부를 해 줘야만 이 교회사에서 이 라저 윌리엄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라저 윌리엄스 수상하고요. 자, 젊은 불린주자로서 윌리엄스 부부의 영국에서의 삶은 황폐함 그 자체였다. 이때 마침 신대륙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 근처에 있는, 이게 다 이제 아직은 주가 아니고 그 식민지지만,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보스턴 근처에 있는 살렘 교회, 더 철치 앳 살렘으로부터 목회자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부부는 30년 12월 1일, 그러니까 이게 1903년생이니까 이때 나이가 27살쯤 되는 거죠. 사자, 그때 이제 탄 배의 이름은 사자. 사자호에 몸을 싣고 56일간 항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항해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약 한 2달이 채 안 되게 도착하게 된 거죠. 1631년 2월 5일 보스턴에 도착합니다. 당시 윌리엄스는 27살 정도였고, 윌리엄스는 그때 자기의 후원자인 콕경의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로드 감독이 이 땅 밖으로까지 나를 추격하였을 때 그것은 나에게 죽음처럼 고통스러웠고, 나의 양심은 국교회와 그 의식들과 그 감독들에게 대항하도록 설득되어졌다. 이런 표현들이요, 오늘날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내 양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It was bitter as death to me when Bishop Laud pursued me out of this land. 내가 이렇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로드가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배를 탄 거야, 이런 의미가 강한 거죠. And my conscience was persuaded. 그러니까 윌리엄 로드는 pursued, 나를 쫓아왔고, 그렇지만 나의 양심은 persuaded, 내 양심은 설득되어졌는데, against the national church, 이 영국 국교회라는 그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의식, 모든 예배든 뭐든 그런 모든 폼 잡는 의식, 그리고 이 사제 위에 있는 비숍들의 대항하도록, 나는 저들과 싸워야 돼, 어게인스트 해야 돼 라고 내 양심은 설득되어져 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설득
요새는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설득되었다. 이러면 이게 그 수동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그 수동태는 그 by whom 누구에 의해서 이 문장이 빠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럼 여기서 이 윌리엄스를 이렇게 설득한 그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자, 그러나 라저와 메리 윌리엄스 부부가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영국으로 돌아가는 한 목사의 자리를 대신하여 보스턴의 한 교회의 목회자, 이제 목회자지만 정식 그 교회에서의 명칭은 티처였었어요. 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그 교회가 영국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교회, 자신은 분리자인데 그 교회는 분리되지 않은 교회임을 알고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살렘교회 목회자인데 이 보스턴은 자기들이 대도시고 큰 교회고 유력자들이니까 목회자를 채트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스도 뭐 가서 이렇게 만나본 거예요. 그는 잔 코튼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잔 코튼이 이제 그곳의 그 책임적인 지도자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보스턴에서 만장일치로 교사로 이게 이제 선출됐다기보다는 초빙된 거죠. 어쨌든 교사로 선출되었지만 나는 내 양심의 명령에 따라 그 제안을 거부하고 플리머스로 떠났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조사해보고 그들과 회의를 한 결과 그들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들임을 알았으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목회를 할 정도로 내가 대범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들. 나는 겁장입니다. 왜 겁장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할 정도로 그렇게 대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뜻인 거거든요. 이런 표현 멋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런 죄를 질 정도로 대범한 사람 아니야.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Being unanimously chosen teacher at Boston, I conscientiously refused and withdrew to Plymouth because, 그러니까 플리머스가 이제 살렘이랑 가까운 데니까 플리머스라고 한 거예요. 네. 플리머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살렘으로 가려다가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플리머스로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그 플리머스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아 지금은. 예. Plymouth because I durst not officiate to an unseparated people as upon examination and conference I found them to be. 예. 그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들을 조사해본 결과 그들이 영국 국교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표할 목회자가 되는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대범하지는 않다. 이게 그거 뭐냐면 양심을 내 양심을 어게인스트 할 정도로 나는 대범하지 않다.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사람이 자기 양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그건 안전하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안전한 거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범하다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정도로 대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참 멋있죠. 근데 이게 이제 큰 사건의 출발입니다. 이 보스턴 지도자들은 윌리엄스의 종교적 견해도 뭐 싸가지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제안을 윌리엄스가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윌리엄스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때부터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1631년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윌리엄스는 보스턴 당국과 정치, 종교 사상으로 불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불화한 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뭐냐면, 그는 정부 관료는 주민의 10계명의 첫 번째 판에 있는 일사계명의 문제, 1부터 4까지의 계명,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라, 이런 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민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거는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뀐 거죠. 즉 정부의 관료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신은 곧 시민은 누구나 그 개인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개인이 그런 자유를 갖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바른 신앙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스는 이것을 영혼의 자유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종교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윌리엄스의 이러한 사상은 후에 미국이 독립하여 정부를 세울 때 교회와 정치의 분리,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의 원칙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는 게 1770년대인데 76년이죠. 그러면 윌리엄스는 16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0년 가까이 윌리엄스가 앞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윌리엄스가 그의 시대에는 앞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좀 특이해,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윌리엄스는 1631년 그래서 4월 20일에 보스턴 북쪽에 있는 살렘 교회에 목회자로 취임합니다. 요게 이제 원래 그 초청받았던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 윌리엄스의 분리주의적 경향을 환영하는 편이었고요. 이 교회가 원래 윌리엄스를 초청한 교회였죠. 그러나 보스턴 당국자들이 이 살렘 교회를 압박하고, 그래서 그해 여름, 이거 참 나쁘죠. 그해 여름 윌리엄스는 살렘 교회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그래서 플리머스로 가서, 아까 플리머스로 갔다는 게 뭐 이렇게 여기 살렘을 거쳐서 갔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리머스로 가서 필그림 파더스들의 원래 그 교회, 그 플리머스라는 그 도시의 원래 교회의 목사인 랄프 스미스의 보조 목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필그림 파더스의 교회도 역시 분리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윌리엄스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그래도 그냥 있을만 하니까 있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윌리엄스는 플리머스에 사역하는 동안 한 2년 정도 설교하며 농사짓고, 특별히 그곳에 원주민들과 교육을 해요. 이 원주민을 이렇게 사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의 다양한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32년부터 그들을 향한 선교 사역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플리머스의 교회도 역시 분리되지 않은 교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매사추세츠주의 거버너였던 브래드포드는 1633년 윌리엄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윌리엄스는 어떤 이상한 견해에 빠들기 시작했고, 그 견해로부터 행동으로 발전하였는데, 그것은 그 교회와 그 사이에 몇몇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는 불만을 품게 되었고,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그 문제로 인하여 돌연히 그들을 떠나버렸다. 잘해줬는데 결국 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불편해서 결국 갈라지고 떠났다, 이런 뜻인 거죠. Williams began to fall into some strange opinions, and from opinion to practice
which causes some controversy between the church and him, and some discontent on his part by occasion, whereof he left them something abruptly.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도망갔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 플리머스 교회 쪽에서 볼 때는 더 좀 상처가 됐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이제 당대의 그 시대의 지도를 찾다 보니까 그때 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나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살렘이고요, 여기가 보스턴이고, 여기가 케이프 카드고, 여기가 플리머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딱딱 지도가 전체적으로 잘 안 보여요. 네. 다양한 그 원주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으로 쓴 이름들이 다 이게 그 원주민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매사추세츠도 이게 이제 원주민 이름인 거죠. 다 이런 게 다 원주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파노그는 여기에 살았던 거. 우리가 아까 그 플리머스에 도와줬던 그 원주민의 완파노그라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 지금 다 매실을 살아 있는지. 네. 뉴욕은 이제 허드슨 강이 여기잖아요. 원래 여기로 가려고 했다가 여기 도착했다는 거죠. 네. 여기가 매사추세츠, 여기가 로드 아일랜드, 네. 커네티컷, 네. 여기가 뉴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플리머스 교회 장로, 그러니까 이제 목사죠. 우리로 말하면 윌리엄 브루스터가 1633년에 윌리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죠. 윌리엄스는 그 자신의 특이한 의견들을 드러내었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였으며 그는 그가 기대했던 정도의 찬동을 얻어낼 수 없었고 결국은 살렘의 교회로 떠나기를 원했다. 이게 뭐냐면은 영국 국교회를 끊어라 이걸 많이 강요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했다는 거죠. 윌리엄스 was venting of divers of his own singular opinions and seeking to impose them upon others. He not finding such a concurrence as he expected, he desired his dismission to the Church of Salem.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브루스터는 또한 윌리엄스가 그 존 스마이스 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 존 스마이스가 이제 그 자기 침례, 자기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그들을 사람들이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암스테르담의 자기 세례자 존 스미스 씨가 했던 것처럼 동일한 완고한 분리주의와 아나베프티스트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 같다. Williams would run the same course of rigid separatism and Anabaptistry which Mr. John Smith, the Sea Baptist at Amsterdam, had done. 이렇게 씁니다. 자, 존 스마이스와 게인스보로 분리주의 교회로부터 함께했던 윌리엄 브루스터는 원래 이 링컨주 게인스보로의 이 스크루브 회중도 같이 있었는데
그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나눈 거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다 나눴는데 그 나누어 거에서 스크룹에 속했던 윌리엄 브루스터가 나중에 존 스마이스가 자기 세례자가 되는 것을 뉴올란스 그 네덜란드에서 받고 또 로저 윌리엄스도 결국 같은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보고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요즘은 이제 걱정하였던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걱정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결국 브루스터의 우려가 실제로 맞는 것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윌리엄스는 1633년 늦게 매사추세츠주 살렘 교회의 목회자로서 복귀하게 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5년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의 종교적 종교 자유와 종교 자유 정신과 민주 정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종교에는 자유, 정치에는 민주 이런 거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매사추세츠 정부 관료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더 나쁜 것은 이 행정당국 관료들과 살렘 교회의 주류가 그 교회가 이 살렘 교회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지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로저 윌리엄스를 목사직에서 추방할 것을 합의함. 야, 이게 땅을 받으려고 자기 목사를 팔아보는 거죠. 야, 나빴어요, 그죠? 참 나빴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1635년에 살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관료들이 로저 윌리엄스를 기소한 4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윌리엄스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딱 보면은 윌리엄스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첫째로 왕으로부터 특허장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땅을 가질 수 없고 원주민들이 그 땅의 진정한 소유주이며 이와 같이 우리가 특허장에 의해서 그 땅을 받는 것 등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라고 윌리엄스가 얘기했다고 그것을 법원에 고소하는 거예요. 미국 역사가 이겁니다. 미국 역사는 원주민 땅을 뺏은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역사인 거죠. 그런 거예요. First, that we have not our land by patent from the king, but that the natives are the true owners of it, and that we ought to repent of such receiving it by patent.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살으니까 이 조상들의 미국인의 그 조상들이 지은 범죄에 우리도 동참하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서 사악한 사람에게 맹세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그 미국 그 대통령이 그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이런 식의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행위로 사람 앞에 이렇게 맹세하고 하는 거 요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 일과 하나님 일을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 사람한테 마치 예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Secondly, that it is not lawful to call a wicked person to swear, to pray as being actions of God's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로 사람에게 기도하고 사람에게 맹세하는 거 이거 사악한 행위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굉장히 철저한 거죠. 셋째로 영국 국교회 교구총회에 소속된 목회자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듣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에 속한 그
뭐 신부나 뭐 감독 이런 사람 여행을 와서 아니면 그들을 불러서 뭐 집회를 하든지 뭐 말씀을 듣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그건 썩은 교회인데 썩은 교회 목회자를 불러서 들어서는 안 된다. Thirdly, that it is not lawful to hear any of ministers of the parish assemblies in England. 영국 국교육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넷째로 시민 관료의 권한은 시민 관료들의 권한은 주민들의 몸과 재산 그리고 외부적인 것에만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로 두어라. 나머지 것만 건드려라 이거죠. Fourthly, that the civil magistrates power extends only to the bodies and goods and out of the state of man.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뭐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뭐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뭐 벌금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건 다 외부적인 거다. 양심을 건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양심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 1대1 관계니까 그런 걸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기소를 했고 재판에서 윌리엄스는 그 모든 것이 맞다고 인정했고 보스턴 당국은 1635년 10월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라저 윌리엄스 씨는 행정당국의 권위자들을 대항하여 다양하며 새로운 그리고 위험한 사상들을 주장하고 공포하여 왔으며 또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동일한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잘 안 쓰는 거예요. 요즘 국어가 이렇게 변합니다. 있기에 그러므로 이 법정은 선고하기를 윌리엄스 씨는 지금으로부터 오는 6주 동안 이내에 이 통치 관할구역으로부터 추방되어야만 한다는 명령을 내리노라. 내렸다. 이거죠. Whereas Mr. Roger Williams hath broached and divulged diverse new and dangerous opinions against the authority of magistrate and yet maintains the same without retraction. It is therefore ordered that the said Mr. Williams shall depart out of this jurisdiction within 6 weeks now next ensuing. 옛날 영어 참 심란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6주 안에 추방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보스턴 행정당국은 윌리엄스에 대한 추방 명령의 집행을 1630년 봄까지 연기했습니다. 이는 대신에 윌리엄스가 그의 견해를 더 이상 퍼뜨리지 않는다는 조건에 의한 거죠. 그러나 윌리엄스가 계속 그를 따르는 20여 명의 회중과 함께 20여 명 회중과 함께 20여 명 회중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사적인 예배와 모임을 가지면서 인근 매사추세츠 식민지와 경쟁이 되는 식민지를 건설할 계획이 있다는 걸 알자 그들은 다시 윌리엄스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1630년 1월 안에 3월까지 연기를 했는데 1월 안에 윌리엄스를 체포해서 영국으로 가기로 한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돌려보내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식민지 총독이었던 잔 윈스롭, 이때 총독은 이제 윈스롭이에요. 그러니까 브래드포드가 아니라 윈스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윌리엄스에게 알렸죠.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주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주 식민지 이 총독이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대처를 하라고. 그래서 1636년 1월 가족과 헤어진 윌리엄스는 그를 따르는 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20여 명 사람과 함께
엄동설안에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남쪽에 있던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들은 한겨울의 광야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을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그들은 윌리엄스가 플리머스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친분을 쌓아왔던 미국 원주민 내러간셋 쪽의 거주지로 도피합니다. 후에 윌리엄스는 그 겨울에 혹독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참 나는 나의 안식처로부터 겨울철의 이주로 무자비하게 쫓겨나게 되는데 이렇게 추방된 상태에서 바다와 육지의 비참함, 공고함, 궁핍함, 결핍, 부채 빚도 있었나 봐요. 부채, 고난 등에 노출되었으며 혹독한 겨울철에 14주 동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팽개쳐졌는데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자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였으며 참 띄어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으며 서리와 눈이 내리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겨울의 비참함에 드러나게 되었다. 여기 이제 황량한 광야인지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인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I was unmercifully driven from my chamber to a winter's flight, exposed to the miseries, poverties, necessities, wants, debts, hardships of sea and land in a banished condition. I was sorely tossed for 14 weeks in a bitter winter season, not knowing what bread and bed did mean, exposed to a winter's miseries in a howling wilderness of frost and snow. 서리와 눈이 뒤덮인 서리와 눈으로 뒤덮인 황량한 광야, 짐승이 울부짖는 요 하울링이 이게 짐승이 울부짖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다 짐승이 울부짖는 서리와 눈이 뒤덮이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겨울철에 비참함에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그 겨울에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희한하죠. 이게 역사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1636년 6월에 윌리엄스와 살렘으로부터 그를 따르던 회중은 네러간세트 족의 주장인 카노니쿠스로부터 부지를 사서 프라비던스 식민지, 섭리 식민지의 핵심이 되는 지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가 이 새로운 식민지의 이름을 섭리라고 명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의 거주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위치는 매사추세츠만 행정당국의 영토 경계선 바로 남쪽이었습니다. 이게 찾아와 보니까 네러간세트 쪽의 요 치장입니다. 이게 많은 부분이 독수리 같은 이런 그 맹금류 새들을 가지고 치장하는 거 볼 수 있죠. 윌리엄스와 혹한의 도망에 동참했던 이 회중은 아직 영국으로부터 새로운 식민지의 개척을 허락받기 이전인 1636년 6월 16일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한 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도 메이플라워 맹약이라고 해서 그들의 배 안에서 나름대로 사회를 시작할 것을 이렇게 체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윌리엄스도 자신들끼리 우리가 앞으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간다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이러한 약속 협약은 더 많은 수의 가정이 참여한다고 해도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될 것이며 이 우리가 정한 이 모든 약속과 협약은 오직 민사들의 민사 문제에만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것은 법을 안 세운다는 것입니다. Such orders and agreements as shall be made by the great number of present householders only in civil things.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 프레비던스를 찾아 들었고 계속 윌리엄스는 다른 지역을 매입하고 이게 이제 돈 주고 사는 걸 이제 합법이라는 거죠. 윌리엄스도 다른 지역을 매입하고 다른 동참자들도 역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1638년 시민 언약을 체결하고 프라비던스 플랜테이션을 형성합니다. 이 시민 언약의 핵심 골자가 다수결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종교의 자유, religious liberty 보장, 그리고 정교 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래서 이러한 부지들을 다 합해서 결국은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네라간세트족에 가서 있다가 그들부터 땅을 사서 프라비던스를 만들고 또 여러 땅이 더 합해져서 프라비던스 플랜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가 된다. 이 로드 아일랜드라는 말은 이 로드 아일랜드 주에 보면 밑에 그 로드 아일랜드가 있거든요. 로드 아일랜드와 그 많은 그 플랜테이션이 섞은 그런 주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 로드 아일랜드 주의 이름을 앞에 것만 부르니까 이렇게 마치 섬이 아닌데 섬이라고 왜 주 이름이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프라비던스와 로드 아일랜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완전한 종교 자유를 실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렇게 했고 요거대로 된 게 미국이거든요. 이곳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등 기독교의 여러 교파와 이단으로 불리는 종파, 이단 종파들, 또 유대교, 또 이슬람교도도 자유롭게, 또 뭐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죠. 자유롭게 그들의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영국 일반 침략의 지도자인 잔 스마이스, 토마스 해리스, 레오널드 부셔, 존 몰틀 등이 생명을 바치며 주장한 종교와 정치의 분리 혹은 종교의 자유의 원칙을 이어받은 라저 윌리엄스가 인류 최초로 완벽한 종교 자유의 사회를 실현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라저 윌리엄스의 어떤 공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침례교를 세우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